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자신만의 이야기 끝자락에 서서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험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리산 자락 깊숙한 곳, 안개가 항상 머물러 있는 듯한 골짜기에 자리한 박재민, 개농장의 녹슨 철문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을 찔렀고 그 농장 전체가 마치 산속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전나무들이 농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건물들은 마치 외부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농장에 대한 소문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키우는 진돗개들이 군대보다 더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고 말했죠. 박재민 회장이 직접 설계한 훈련 프로그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것은 농장 뒤편 가장 외진 곳에 있는 그 우리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바로 그곳 말이에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백호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농장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개였죠. 백호는 탱크처럼 건장한 몸집의 눈처럼 순백의 털을 가진 진돗개였는데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어깨 높이만 70cm가 넘었고 체중은 40kg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평생 저지른 모든 나쁜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깊고 어두운 눈빛 말이에요. 백호는 다른 개들처럼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둥이 치기 직전처럼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만 내뱉을 뿐이었죠. 그 소리는 뼈 속까지 진동해서 듣는 사람의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장 직원들은 백호이 우리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고 새로운 직원들은 백호이 존재를 알게 되면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호가 항상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백호는 농장에서 가장 온순하고 똑똑한 진돗개 중 하나였습니다. 박재민 회장의 손자인 박준혁과 함께 자란 백호는 그 소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준혁이 학교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고 준혁이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갔습니다. 두 친구는 농장 곳곳을 함께 돌아다녔고 산책로에서 뛰어놀았으며 때로는 나란히 누워 오후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박준혁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였죠. 아이는 병원에 입원했고 백호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백호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준혁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잘 먹지 않았고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이 다가오면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세상을 떠난 뒤 백호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세상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3명의 전문 조련사가 백호를 다시 사회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조련사는 서울에서 온 베테랑이었는데 20년 경력의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는 백호와의 첫 대면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고 12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두 번째 조련사는 군견 출신의 독일 세퍼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호는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조련사 역시 백호에게 물려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후로는 개 조련을 완전히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련사는 동물 행동학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을 병행하려 했지만 백호는 그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포기를 선언하며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공격적인 개가 아닙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진 영혼입니다. 하지만 농장 주인인 박재민 회장은 백호를 안락사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백호를 처분할 것을 건의했지만 박재민 회장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집이 세거나 감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 그의 사무실에서 한 소년과 백호와 닮은 개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을 보면 아, 이것이 희망으로 굳어진 슬픔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 박준혁은 밝게 웃고 있었고 백호는 그 옆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매일 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느 가을 아침, 안개가 농장을 감싸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이 농장 중앙광장에 나타났을 때 농장의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목장 직원들, 경비원들, 사무실 직원들, 수의사, 심지어 부엌 창문으로 몸을 내민 가정부들까지 말이죠. 총 30여 명의 사람들이 반원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평소보다 더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회색 머리카락이 아침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들이 그의 얼굴에 세월의 무게를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겨울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100만 상금을 내걸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호를 다시 온순하고 믿을 수 있는 개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100만 주겠습니다. 단순히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준혁이를 믿었던 것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재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백호와 30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가 자발적으로 당신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닌 진정한 신뢰 말입니다. 음식으로 유인하는 것도 안 됩니다. 순수하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지막 남은 좋은 기억의 조각을 붙잡으려는 시도,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순간들을 되찾으려는 간절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박재민 회장이 발표를 마치고 돌아간 후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회장님이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었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깊은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소문은 농장을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진돗개 $100만 챌린지라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고 동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동물 학대라고 비난했지만 어떤 이들은 깊은 사연을 이해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서울의 한복판, 지리산 농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곳에서 김지아라는 12살 소녀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거리의 또 다른 유령일 뿐이었죠. 지아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는데 영양실조 때문에 또래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은 항상 조금씩 큰 편이었는데 그것은 자선단체에서 받은 것들이거나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럽고 경계심 많은 눈빛이었죠. 지아는 군중 속으로 녹아드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기둥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관찰했고 백화점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한 후 조용히 사라졌으며 공원에서는 벤치 한 구석에 웅크려서 비둘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는 법을 배웠고 추위를 피하는 법을 배웠으며 말없이 도움을 청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결국 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지아는 하루에 몇 마디 말도 하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지하철에서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 전부였죠. 지아는 부모님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렴풋한 기억들만 있을 뿐이었죠. 거의 떠올릴 수 없는 자장가처럼 계피와 설탕 냄새, 부드러운 담요의 느낌, 따뜻한 품의 기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손의 온기만은 여전히 기억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가 불러주던 노래의 멜로디는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확실히 아는 것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지아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떤 어른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른들을 피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녀는 경찰들의 순찰 시간을 파악했고 상인들의 성격을 분석했으며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아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대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 남긴 음식을 찾았으며 저녁에는 안전한 잠자리를 물색했습니다. 겨울에는 24시간 편의점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름에는 공원의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죠. 사서들도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조용히 있는 한 내쫓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특히 동물에 관한 책들을 좋아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새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를 꿈꿨죠. 어느 가을 오후,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지아는 강남역 근처 주유소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만 너무 바빠서 그녀를 자세히 보지 않는 곳이었죠.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두 명의 배달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지리산 쪽에 있는 어떤 부자 영감 이야기 말이야. 무슨 이야기? 미친 억만장자와 그의 악마 같은 개에 대한 이야기야. 진돗개인데 완전히 미쳤다더라. 3명의 전문가가 도전했다가 다 실패했어. 한 명은 팔을 12바늘이나 꿰맸다고. 헐, 그래서? 그런데 그 영감이 $100만 걸었어. 그 괴물 같은 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만 준다는 거야. $100만. 진짜로? 응,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 단순히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게 만들어야 한대. 그것도 30분 안에 말이야.
미친, 누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어? 그러게. 근데 그 영감한테는 사연이 있다더라. 손자가 죽었는데 그 개가 손자랑 친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래. 지아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100만 달러라는 돈의 크기는 그녀에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액의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이 망가졌다고 부르는 동물, 슬픔에 빠진 영혼이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개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 지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버려지고 상처받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존재였으니까요. 어쩌면 상처받은 존재들끼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배달원들의 대화에서 지아는 중요한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박재민 개농장, 지리산, 진돗개백호라는 이름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은 지아는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재민 개농장을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농장의 우수한 진돗개 품종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최근 기사들은 100만 달러 챌린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아는 기사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회장으로 진돗개 보존과 육종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농장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진돗개들을 키우는 곳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의 손자 박준혁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와 가장 친했던 진돗개 백호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기사에는 동물 행동학 전문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백호의 경우는 단순한 공격성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에서 오는 방어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고 상실을 경험합니다. 특히 진돗개처럼 충성심이 강한 견종의 경우 더욱 그렇죠. 백호는 자신이 사랑하던 존재를 잃은 후 세상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보입니다. 지아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수많은 어른들로부터 외면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백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릴 거리였죠. 지아에게는 버스비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걸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며칠씩 걸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아는 평소보다 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누워서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개를 도우려고 하는지, 자신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와 백호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지아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치 마실 물, 편의점에서 얻은 삼각김밥 2개, 그리고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아는 길을 잃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고
때로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잠깐 태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날 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추위를 피했고 새벽에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발견했지만 내쫓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었습니다. 둘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하의 옷과 신발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배는 계속 꼬르륵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셋째 날, 지아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배는 텅 비어 있었으며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시골 할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따뜻한 수프와 옥수수빵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아에게 왜 혼자 이런 먼 길을 가는지 물었고 지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처받은 개를 도우러 가요. 그 개도 저처럼 혼자인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지아의 눈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가장 상처받은 존재들이 서로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단다. 조심해서 가거라. 넷째 날 오후, 지아는 마침내 박재민 개농장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철로를 건너고 송전선 밑을 지나고 도시에서 멀어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발에 물집이 잡히고 햇볕에 입술이 터질 때까지 걸은 끝에 말이에요. 농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나무문과 철창, 차가운 눈처럼 깜빡이는 보안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는 넓은 잔디밭과 여러 개의 건물들이 보였고 멀리서는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조용했습니다. 농장 뒤편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우리였죠. 지아는 울타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해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발걸음을 혼자 걸어왔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팔을 몸에 감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마침내 한 경비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는데 네모난 턱과 그녀의 모든 상처와 죽은 깨를 비춰주는 반짝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꼬마?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백호에 대해 들었어요. 시도해보고 싶어요. 경비원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꼬마 봐라. 전국의 전문가들이 다 실패한 일을 내가 하겠다고? 집에 가서 인형이나 가지고 놀아. 그는 그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옆 작은 공간에 웅크려서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산에서 코요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아는 배낭을 베개에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같은 경비원이 나와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니? 집에 가라고 했잖아. 집이 없어요.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경비원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마른 몸, 낡은 옷,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을 가진 아이를 말이에요. 여기서 자면 위험해. 야생동물들도 있고. 괜찮아요. 익숙해요. 경비원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저으며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 농장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몰래 따뜻한 수프와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각 한 입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깜빡하면 사라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넷째 날에는 농장의 수의사가 나와서 지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야, 정말로 백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백호는 매우 위험한 개야. 전문가들도 다치고 갔어. 저도 위험한 곳에서 살았어요. 길거리가 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수의사는 지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아이구나. 하지만 너무 무모하면 안 된다. 다섯째 날 아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무전기를 켰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예요. 무전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낮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후에 가겠다. 박재민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자갈을 밟는 고급 가죽 부츠 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마치 화강암으로 조각된 조각상 같았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깊게 패인 주름들이 그의 얼굴에 인생의 무게를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위험 있는 걸음걸이, 두꺼운 회색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으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었죠. 박재민 회장은 지아 앞에서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12살 소녀와 70세 노인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가 백호를 도우러 온 아이구나. 박재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지, 전문가들도 실패한 일에 도전하려는지, 자신처럼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하려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지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백호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망가졌다고 해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박재민 회장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백호가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백호도 저처럼 혼자이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이 바뀌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주변의 공기까지 변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박재민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이 그랬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에 오래된 기억들이 흘러갔습니다. 그 개는 위험해. 박재민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도 위험한 곳에서 살았어요. 길거리는 매일이 위험해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백호가 나쁜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슬픈 개인 것 같아요. 저처럼요. 박재민 회장은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30분이야. 30분 동안 백호와 함께 있어야 해. 그 시간 동안 백호가 너를 받아들이면 성공이고 조금이라도 공격성을 보이면 즉시 중단한다. 동의하나? 네.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로 확신하나? 돌아갈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야.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백호와 자신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었죠. 해보고 싶어요. 박재민 회장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여기 와라.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새벽이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을 때 지아는 농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그녀의 신발과 바지 끝을 적셨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긴장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농장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 사무직 직원들, 수의사, 조련사들, 심지어 요리사와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며칠 동안 지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 작은 소녀가 정말로 백호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박재민 회장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고 그의 손에는 스톱워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그가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조련사들이 백호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가죽 장갑을 낀 2명의 남자가 특수 제작된 긴 막대 끝에 달린 올가미로 백호를 조심스럽게 끌고 왔습니다. 백호는 저항했습니다.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뒤로 물러나려 했고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백호를 처음 본 순간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이나 설명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계심과 적대감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지아는 그 눈 깊은 곳에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슬픔을 말이에요. 조련사들이 백호를 농장 중앙의 넓은 공터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백호의 목에는 두꺼운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고 거기에 연결된 긴 쇠사슬이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쇠사슬의 길이는 약 5m 정도였는데 백호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원형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이 스톱워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0분이다. 시작한다. 지아는 천천히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백호는 즉시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고의 으르렁거림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뼈 속까지 울려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천천히 다가가다가 백호로부터 약 3m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포개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죠. 백호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때 긴장하거나 무서워했는데 이 작은 소녀는 달랐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지아는 백호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개들에게 직접적인 눈맞춤은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대신 그녀는 약간 옆을 바라보며 백호의 존재를 인정하되 위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 5분 동안 백호는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때로는 지아를 향해 몇 걸음 다가가기도 했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백호가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지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평온해 보였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백호의 으르렁거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지만 처음만큼 경계하지는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15분이 되었을 때 지아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쯤 먹다 남은 그래놀라 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틀 전부터 아껴두었던 마지막 음식이었죠. 지아는 그래놀라 바를 조심스럽게 포장지에서 꺼내 자신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호에게 음식을 던져주거나 유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었습니다. 백호는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않았던 터라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몇 번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그래놀라 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로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지하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아와 백호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죠. 그 짧은 순간 동안 두 상처받은 영혼 사이에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서로의 고독과 슬픔을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25분째, 백호가 또 다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지아에게서 완전히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도 바닥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공격적인 자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호도 자신처럼 외롭고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한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이협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말이에요. 백호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나서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침내 백호는 지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백호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박준혁 이후로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백호가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백호가 코로 그녀의 손을 킁킁거렸을 때 지아는 아주 조심스럽게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지아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경계심을 완전히 늦춘 채로 말이에요. 박재민 회장이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됐다. 박재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냈구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와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백호가 12살 소녀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얌전해져 있었거든요. 박재민 회장이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 같았지만 눈은 이제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100만 달러는 내 것이야. 통장을 만들어주마.
하지만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호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박재민 회장을 바라봤어요. 돈은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달러를 거부한다니요. 그럼 뭘 원하나? 지아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방 하나요. 진짜 방 하나와 하루 3끼 따뜻한 식사,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백호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백호도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재민 회장이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냐? 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박재민 회장이 오랫동안 지아를 바라본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체에서 살 거라.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내일부터 마을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보내주마. 그리고 백호는 내 친구가 되어주거라. 지아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박재민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내 할아버지다. 그는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이에요. 내가 뭘 해냈는지 아니? 백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도, 이 농장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우리에게 희망을 돌려줬구나. 그날 밤 지아는 생애 첫 번째 진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 구름 같은 이불, 머리를 포근하게 받쳐주는 베개와 함께 말이에요. 창문으로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고 세상이 마침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백호는 그녀의 방문 밖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둘 다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지아는 더 이상 추위나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백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백호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말이에요. 그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보냈구나. 백호를 구해줄 천사를 보냈구나. 이제 할아버지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박재민 회장과 함께 넓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갓 지은 쌀밥, 김치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차려진 푸짐한 한식이었죠. 지아는 오랫동안 이런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니? 박재민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이런 따뜻한 밥을 먹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박재민 회장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백호는 식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으르렁거리거나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운 표정으로 지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지아가 자신을 바라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죠. 오늘 오후에 마을에 내려가서 학용품을 사자 박재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교복도 맞춰야 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야. 정말 학교에 가도 돼요. 물론이지.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박재민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백호도 함께 키우고 싶다면 동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야 해. 수의학이나 동물 행동학 같은 것들 말이야.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가능해.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날 오후 박재민 회장과 지아는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지아는 창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 단풍이 물든 나무들,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박재민 회장이 낯선 아이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손녀라고만 소개했을 뿐이었습니다. 학용품점에서 지아는 새 가방, 연필, 공책, 색연필 등을 샀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새 학용품들이었죠. 지아는 하나하나를 소중히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거 정말 다 제 거예요. 당연하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교복점에서는 지아의 사이즈에 맞는 교복을 주문했습니다. 체크무늬 치마, 하얀 블라우스, 남색 조끼, 넥타이까지 완전한 세트였어요. 지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학생 같아 보여요. 원래부터 학생이었어. 이제 제대로 된 학교에 다닐 뿐이야. 일주일 후 지아의 학교 첫날이 되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이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고 백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백호와 작별 인사를 하는 지아의 모습을 보며 박재민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호야, 지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백호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아의 담임 선생님은 김영애 선생님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로 지아의 특별한 상황을 미리 전해들은 상태였죠. 안녕하세요, 지아야. 우리 반에 온 걸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반 아이들이 지아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새로 전학 온 아이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조용하고 착한 성격 때문에 금세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특히 옆자리에 앉은 이민준이라는 남자아이와 친해졌는데 민준이는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지아야, 너 정말 진돗개 키워? 응, 백호라는 개야. 정말 착하고 똑똑해. 아, 부럽다. 나도 개 키우고 싶은데 아파트라서 안 된다고 하셔.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와. 백호가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할 거야. 며칠이 지나자 백호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농장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아만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죠. 수의사 박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백호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아 양이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그 아이가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어. 박재민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백호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말이야. 실제로 농장 분위기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백호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아와 백호의 우정을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농장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지 오래되었거든요. 지아는 학교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모르는 것은 박재민 회장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할아버지, 이 수학 문제를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박재민 회장은 지아를 가르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아는 특히 생물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동물에 관한 모든 것이 흥미로웠어요. 선생님이 개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때면 백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지아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정말 와도 돼. 당연하지. 할아버지도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시거든.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장의 규모에 깜짝 놀란 민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 여기가 내 집이야. 완전 대저택이네. 응, 할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야. 백호와의 첫 만남에서 민준이는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백호가 워낙 크고 위엄이 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아가 옆에 있자 백호도 온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백호야, 이 친구는 민준이야. 내 친구라고. 백호는 민준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이를 받아들였어요. 아, 정말 순하네. 생각보다 훨씬 착해 보여. 백호는 정말 좋은 개야. 그냥 예전에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을 무서워했을 뿐이야. 두 아이는 백호와 함께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재민 회장도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키도 훨씬 커졌고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떠 있었어요. 성적도 반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백호 역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 공격적이고 경계심 많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온순하고 친근한 농장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농장 직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죠. 박재민 회장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자를 잃은 슬픔으로 침울해 있던 그는 이제 매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거든요. 지아야, 내 덕분에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지아가 박재민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의사? 네, 백호처럼 상처받은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요. 박재민 회장은 지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야. 할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도와줄게. 최고의 수의대에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지아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의사가 되어 백호처럼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겠다는 꿈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아와 백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00만 거부한 소녀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박재민 회장은 지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아가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지아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아이야. 그런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지. 마을 사람들은 지아를 기적의 소녀라고 불렀지만 지아 본인은 그런 호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백호가 외로워 보여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5년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백호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지아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이 그를 오래 살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지아를 깨우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지아 덕분에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손녀가 전교 1등을 했다네. 수의대에 진학하는 게 꿈이래. 드디어 지아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었죠.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온 농장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박재민 회장이 지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백호도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지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백호와 함께 농장 뒤편 언덕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야, 내가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 맞지? 백호는 지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나를 구해준 거였어. 나한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거야. 지아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100만 포기했다고 하지만 난 훨씬 더 큰 걸 얻었어.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집,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아는 이제 유명한 동물 행동학 전문 수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주말마다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재민 회장은 90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건강했고 지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백호는 이미 무직의 다리를 건넜지만 농장에는 백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백호를 처음 만난 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제가 만약 돈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재민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야.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 지아는 농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상처받은 개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백호는 그녀에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그녀는 백호에게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정말로 돈에 관한 것인지, 개에 관한 것인지, 노인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잃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소녀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이 속한 곳을 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비록 잠깐이라도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을 보고 곁에 머물러주는 것뿐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서 정의가 실현되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100만 택했을까요? 아니면 지하처럼 집 같은 따뜻함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때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이 작은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상처받은 존재들이 때로는 서로를 가장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김지아와 진돗개 백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